사람들은 제 낡은 장갑만 보고 저를 판단하더군요. 67세. 이제는 고급 맨션 경비실 구석에 앉아 CCTV 화면만 바라보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기름때가 밴 듯한 손톱, 그리고 40년 넘게 기계를 만지며 생긴 굳은 살.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하기조차 힘든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야, 거기 경비 아저씨.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 맨션 302호에 사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경비실 문을 발로 차듯 열며 소리쳤습니다. 택배 왔으면 바로바로 연락하라니까요. 제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아, 진짜 답답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도착해서 지금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다고요? 이미 30분이나 지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 맨션 지을 때 당신 같은 사람 뽑으라고 한 게 아닐 텐데. 제대로 일 좀 하세요, 제발. 젊은 남자는 택배 상자를 낚아채듯 들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들려온 목소리가 경비실까지 울렸습니다. 에휴, 요즘 경비원들 수준이 나이만 처먹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바로 대한건설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이 맨션이 바로 대한건설에서 지은 건물이었으니까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거 좀 들어줘요. 경비 아저씨, 우리 강아지 산책 좀 시켜줘요. 경비 아저씨, 차 세차 좀 해놔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아저씨. 언제부턴가 제 이름은 경비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타이틀, 정밀 기계 설계 분야에서 국내 최고라는 평가. 그 모든 것들이 이 낡은 경비복 안에 묻혀버린 지 어느덧 3년째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더러워요? 어느 날 5층에 사는 초등학생 아이가 제 손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황급히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알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40년 전, 저는 한국정밀기계에 입사했습니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시골 청년이었지만 손재주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을 2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계와 도면, 그리고 끝없는 연구뿐이었습니다. 38세에 대한민국 기능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45세에는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2세, 드디어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철수 명장님, 축하드립니다. 명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명장님이라 불렀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3년 전, 제가 64세가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정밀기계는 그때 대한건설의 경쟁사인 성진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저는 생산본부장으로 500명의 직원을 이끌고 있었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모두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젊은 전문 경영인 출신의 새 사장이 부임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동화, AI,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대세예요. 손으로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38살의 MBA 출신 사장은 제 40년 경력을 만지작거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정밀 기계 분야는 아무리 자동화가 되어도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세 조정 부분은. 김 본부장님, 고집 좀 그만 부리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 하지만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제 의견은 회의에서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30년 후배들이 제 앞에서 명장님은 좀 구식이세요라고 비웃었고, 저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 회사의 핵심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쟁사로 넘어간 그 도면으로 인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은 저를 향했습니다. 김철수 본부장이 40년간 축적한 기술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도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제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사건을 조용히 덮고 싶어 했고, 저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으니까요. 김 본부장님,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없이 떠나주세요. 사장님, 저는 정말. 본부장님,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더 하시겠습니까? 40년 경력 생각해서 이렇게라도 마무리해드리는 겁니다. 결국 저는 쫓겨났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김철수는 하루아침에 배신자,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비참한 건 그 후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당신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내는 울먹였고, 대학생 손자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회사 기술을 팔았다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는 안 했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으니까요. 65세.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저에게 다시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제 이름만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철수, 그 사람 아니야. 기술 팔아먹은. 결국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 고급 맨션의 경비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맨션을 지은 대한건설은 성진그룹의 최대 경쟁사였고, 한국정밀기계와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김철수는 죽었고, 이제 남은 건 그저 경비 아저씨 김철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좀 받아놔요. 1502호 젊은 부부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션 정문으로 검은색 제네시스 여러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고, 그 뒤로
70대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저분이 설마 대한건설 회장 김대호, 이 맨션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곳에? 회장은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고 경비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고생들 하시오. 회장은 잠깐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혹시? 아닙니다, 회장님. 처음 뵙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래요? 나이 드니까 착각이 잦네. 미안하오.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전 직원 비상, 경비실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급히 확인해 보니 대한건설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맨션 경비실입니까? 지금 당장 김대호 회장님 댁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요? 들어오시오.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복잡한 기계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3D 설계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기계 설계에 대해 아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경비원입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해본 적 있어? 당신 손을 보니 오래 기계를 다룬 사람의 손 같아서 말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오래전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도면을 이해할 수 있겠소? 회장이 테이블 위에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초정밀 유압 실린더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명백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아시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설계대로 만들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3개월 안에 파손됩니다.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대한건설 기술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건 독일에서 검증받은 설계도입니다. 당신 같은 경비원이 독일에서 검증받았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간 묵혀뒀던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도면의 12번 항목을 보십시오. 실린더 내벽 두께가 8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즈의 실린더가 견뎌야 할 유압은 최소 350바입니다. 8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소 12는 되어야 합니다. 그건. 그리고 15번 항목의 피스톤 로드 직경도 문제입니다. 45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스트로크 길이라면 최소 55는 되어야 좌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면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23번 실 구조입니다. 이건 30년 전 방식입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만들면 오일 누유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40년간 정밀기계 분야에서 일했고, 한때 대한민국 명장이었습니다. 방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철수 명장이라면 설마 한국정밀기계에?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그 김철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술을 팔아넘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게 3년 전 일입니다.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비서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겠소. 우리는 중동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소. 계약 금액만 5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장비가 바로 이 초정밀 유압 실린더요. 회장이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없어서 독일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었어. 그들이 보낸 게 이 설계도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다면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회장의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후 실린더가 파손되고 전체 공사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겁니다. 세상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지금 시제품은 이미 제작 중이고 2주 후면 중동으로 선적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주. 빡빡하지만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는 거요? 제가 새로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작을 감독하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술연구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3년이나 현장을 떠나 있던 사람이, 게다가 이건 최첨단 기술입니다. 당신의 구식 방법으로는 해보면 압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가 실패하면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회장이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소. 해보시오. 단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우리 공장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당신을 보조할 것이요. 그들에게 당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시오. 그게 조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대한건설 중앙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김철수 명장. 기술 팔아먹은 사람 아냐? 회장님이 왜 저런 사람을?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구소 한쪽에 마련된 작업실로 들어가자 30명의 엔지니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철수입니다. 제 인사에 몇몇은 고개를 숙였지만 대부분은 냉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설계의 문제점부터. 잠깐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독일 기술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새로 배워야 합니까? 게다가 명장님은 3년이나 현장을 떠나 계셨잖아요.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업대로 걸어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미터와 버니어, 캘리퍼스를 꺼냈습니다. 40년간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제 분신과도 같은 도구들이었습니다. 이 실린더 샘플을 보십시오. 저는 독일에서 보낸 시제품을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로미터로 내벽 두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0.01 단위까지 정밀하게. 상단부 8.02, 중단부 8.01, 하단부 7.98. 젊은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오차 범위 아닌데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저는 실린더의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유압이 가해졌을 때 가장 큰 응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하단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얇습니다. 이건 설계 미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피스톤 로드의 진직도, 실의 밀착도, 표면 거칠기까지. 1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냉소적이던 엔지니어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선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년 만에 만져보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실린더 본체부터 가공하겠습니다. 재료는 SCM440 합금강, 열 처리는. 저는 손에 낡은 장갑을 끼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기름때가 밴 그 장갑.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절삭유 냄새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내가 돌아왔구나. 제 손은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미터로 확인하고 다시 깎고 또 확인하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 정밀도. 손으로 저렇게까지. 6시간 후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유압 테스트 장비에 실린더를 장착했습니다. 압력을 서서히 올렸습니다. 100바, 200바, 300바, 350바, 400바까지 올려보십시오. 400요? 그건 안전 기준의 거의 1.5배인데요. 괜찮습니다. 제 설계라면 견딜 겁니다. 압력이 400바에 도달했습니다. 실린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1000회 반복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도 자발적으로 남아서 저를 도왔습니다. 2주 후 최종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소장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1만 회 반복 테스트에서 누유 0%, 압력 저하 0%, 마모도 거의 없습니다. 독일 설계의 5배 이상 성능입니다. 회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김명장. 아니, 김 기술 고문. 해내셨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양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정밀기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회장과 저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진그룹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기술 유출 사건. 그건 당시 한국정밀기계 사장이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사장은 회사를 구조조정하려 했고 김철수 명장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작된 증거로 명장님을 몰아낸 겁니다. 명장님 컴퓨터는 해킹되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은 차명 계좌를 통한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간 저를 짓눌렀던 그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유출된 기술. 그건 사실 쓸모없는 구형 기술이었습니다. 진짜 핵심 기술은 김철수 명장님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진그룹은 그 기술로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고 결국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 명장. 아니, 김 고문님. 억울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충분히. 다음 날 대한건설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대한건설은 김철수 기술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3년 전 한국정밀기계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회장의 발표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 명장님.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302호에 살던 저를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장님인 줄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제 처지가 초라했으니까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나십시오.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이야기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3년 만에 명예 회복. 경비원으로 일하던 명장, 5조 원 프로젝트 살렸다. 기술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생 손자가 연구소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거 다 밝혀졌어요. 손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저도 의심했어요. 할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도 이해한다. 증거가 그렇게 명확했는데 믿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이제 됐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 6개월 후 대한건설중앙연구소는 김철수 기술교육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회장이 치사를 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와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다루는 건 사람의 손입니다. 김철수 고문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300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기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3년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아십니까?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은 지위나 명예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명장이었을 때나 경비원이었을 때나
제 손의 기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을 뿐이죠. 저는 제 낡은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낡은 장갑만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갑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40년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깨끗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손에도 세월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 세월을 자랑스럽게 만드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경비실에서 바라보던 그 불빛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달라 보였습니다. 여보. 하늘에 먼저 올라가 있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일할 때 끝까지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 당신 말이 맞았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했지. 그리고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이고 기름때가 밴 손.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고문님, 한국정밀기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명장님. 저는 한국정밀기계 새로 부임한 사장 정민수라고 합니다. 젊지만 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일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명장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여기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건설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명장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엔지니어들도 명장님께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 2회, 특별 강연이라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기꺼이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71세입니다. 대한건설 상임 고문으로 일한 지 4년째입니다. 중동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덕분에 대한건설은 글로벌 탑5 건설사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300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장님, 10층 복도에서 한 젊은 여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회계팀 신입사원인데요. 명장님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명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롤모델이라니.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명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본다는 걸요. 저는 사인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언젠가 빛을 보겠죠? 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소로 출근합니다. 아침 7시, 다른 누구보다 일찍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 낡은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선반 앞에 섭니다. 위잉 마이너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는 67세에 경비원이 되었지만 71세에 다시 명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제 낡은 장갑이 증명하듯이 오래된 것이 더 값진 법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세월이 새겨지고 있을 겁니다. 그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대한건설 상임 고문 김철수 드림. 사람들은 제 낡은 장갑만 보고 저를 판단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진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요.